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경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재밌는 내용들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강의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경제 상식이니까 여담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마다 원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한 저만의 생각과 의견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일본이 옛날에 잘 나갔었죠.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일제 그러면 뭐 끝났었죠. 일본 워크맨, 일본 소니 TV,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이러면 뭐 노무라 은행, 뭐 미쓰비시 장난이 아니었죠. 세계를 제패했었죠. 자, 그랬던 일본이 지금은 굉장히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옛날에 거의 뭐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가는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갓내내게 걸음마듯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본이 그러면 언제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무너지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옛날 가는데 일단은 한 오일 쇼크 때부터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1970년대 1971년 1979년 보시는 분 중에 아마 나이가 좀 적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약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71년 79년도에 기름값이 엄청 폭등을 했었죠. 폭등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베트남전까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또 이제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하여튼 기름값이 엄청 폭등을 하고 나서 미국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올라갔는데, 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비용 인플레이션,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서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경기는 좋지 않은데 비용이 올라간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맞으면 극복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1979년도 이때쯤에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는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2m가 넘고요. 굉장히 약간 포스가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아저씨인데, 유대인이고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냐면, 정부가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자를 내느라고 힘들어지게 되죠. 가격이 좀 무너지게 됩니다. 네. 경제학적인 거라 이거는 아무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떨어뜨립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당긴다는 뜻인 거거든요. 스폰지를 물에 딱 대면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스폰지를 큰 걸 대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스폰지를 물에 탁 올리면 물을 쫙 빨아들이죠. 그럼 여기가 촉촉했던 물바닥이 이렇게 건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스폰지를 딱 갖다 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좀 줄고, 그리고 또 시중에 돈이 빨아들여지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때 미국 기업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대부분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때 20%까지 금리를 올렸거든요. 폴 볼커라는 사람이. 그러면 기업들은 대출 받은 거에서 20% 원금 빼고 이자만 1년에 20%를 내려면 환장하는 거죠. 나만 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20%짜리 고금리 대출 쓰세요. 또는 우리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 20%짜리 고금리 무슨 캐피탈 쓰세요. 그럼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죠? 그때 그 미국 기업들은 캐피탈을 썼던 게 아니고 시티뱅크 뭐 이런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 그 미 재무부 장관 폴 벌커 집 앞에 농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피켓에다가 도끼 그림 그려가지고 가서 막 서 있고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 네가 책임져. 막 이 농성과 시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폴 벌커라는 사람이 참 이게 뚝심이라 그럴까요? 절대 그런 농성이나 시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금리를 올려서 20%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의 제조업들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일제면 좋은 거야 하던 시절이 있었던데 일제 이전에는 미제였었죠. 그때는 다 미제면 다 좋은 거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일제로 바뀌었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쓸 TV, 냉장고, 세탁기, 타고 다닐 자동차 이런 것들 어디선가 이제 갖고 와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물건을 대준 게 그쪽 가서 장사를 한 게 수출을 한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초기지 역할도 했었고 군수창고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후 보건 사업에도 일본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일본 사람들이 특유의 검소함과 부지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일본의 제조업으로 약간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시장을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일본이었죠. 그때 일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이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장사를. 너무 무역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싹 끌어모아서 일본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미국 GDP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일본 GDP가 80까지 따라 올라간 어마어마한 일을 일본이 해냈었죠. 굉장했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그때는 이제 애기였고 몰랐으니까 지금은 돌이켜 봐서 책 보고 기사 보고 아는 건데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걸 막 다 사들였대요. 뭐 록펠러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헐리우드를 전체 통째로 인수한 해 만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역사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사들이시고 특히 하와이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일본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별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게 좋아한대 하와이를. 그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밌는 거죠. 원폭 날린 나라잖아요. 원자폭탄. 자기네를 거의 뭐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나라인데 이제 자기네가 체력이 길러져가지고 미국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꼬리 베기 싫죠. 야, 이거 해서 너무한다.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바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의 수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그 플라자 합의 골자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일본이 그때 1달러에 250엔이었었거든요. 환율이 1달러에 250엔이었었는데 이쪽에 써야겠군요. 1달러에 250엔 했던 거를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1달러에 야 너네 환율 너무 싸잖아. 너무 약세야 엔화가 이거 강세로 바꿔. 그래서 1달러에 125엔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달러에 74엔까지 떨어지죠. 어마어마하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1달러를 팔았어요. 미국에다. 그러면 250엔 번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똑같이 1달러치 물건을 팔아도 이제는 125엔밖에 못 벌고 나중에는 74엔밖에 벌지 못하는 거죠. 일본 장사가 잘 안 되죠.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환율 때문에 환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환율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합니다. 각 국가들은 다들 자기네 환율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나가서 장사해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는 가격 경쟁력, 자기네 제품 자체를 좀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환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거꾸로 된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1달러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왔다, 1,100원, 1,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1달러에 500원 가보세요. 난리가 나죠. 큰일 납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아마 그냥 바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꼬리 내릴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전에 그 여담인데 우리나라 90년대 때 오렌지족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1달러 환율이면 600원, 700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돈 좀 있는 집 사람들은 자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런데 외환위기 때 1달러에 보통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못 보내는 거죠. 야, 들어와라. 아빠가 돈이 없다. 똑같이 옛날처럼 1,000만 원 보내도 옛날엔 1,000만 원 보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보내면은 뭐 500달러? 뭐 500달러 썼다. 1,000만 원이면 500달러인가요? 5만 달러죠. 5만 달러였는데 이제 1,000만 원 보내봤자 25,000달러밖에 못 쓰는 거죠. 그쪽에서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티지 못하고 돌아온 게 그때 당시 한국의 오렌지족, 낑깡족 뭐 이런 친구들이었죠. 미국에 가서는 돈 못 쓰는데 한국에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이때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본의 수출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일본 기업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팍팍 내리면서 정부는 돈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는 팍팍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그 돈이 기업들로 안 들어갔죠. 다 투기 시장으로 갔습니다. 주식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그래서 그때 거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괜히 그 돈 받아가지고 리스크를 테이킹해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안 그래도 환율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든데 대출 받아가지고 해봤자 뭐 되겠어. 차라리 그거 갖다가 주식 투자하자. 차라리 그 돈 갖자 부동산 투자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거품이 발생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거품 발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거품이 얼마나 꼈었냐면요. 동경에 아파트 한 채가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동경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0억! 억소리 나죠, 진짜. 200억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의 아파트, 뭐 타워팰리스 이런 데 비싼 데가 뭐 40억, 뭐 30몇 억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근데 30년 전, 20몇 년 전에 200억! 어마어마. 그거는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신라면 200원 할 때인데 물가가 그런 시기 때 아파트 한 채 200억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일본 땅을 팔면 일본의 전체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4번 살 정도의 가격 거품이 형성이 돼 있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근데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예. 그때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좋고 섬나라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었지 거품이 낀 거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일본이 그 돈이 많잖아요. 이제 그동안 그 미국 제조업 무너지고 나서 그때 일본 들어가 돈 수출해가 돈 많이 번 것도 있죠. 정부가 기업이 좀 힘들어지니까 바로 돈 풀어가지고 또 돈 많이 있죠. 그 돈 가지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지만 일본 것만 산 게 아니고요. 미국 가서 사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도 엄청 가고 미국의 하와이 땅 지금 우리 중국의 사람들이 제주도 땅 막 사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땅을 막 사기 시작을 했고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렇게 유서 깊은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록펠러 센터 할리우드를 전체로 사내만에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와장창 왕창창창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우리도 중국 사람들이 여행 와가지고 소비해줘서 경제를 살려주는 건 고마운데
땅 사가는 거는 별로 안 고맙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땅값 다 올려놓고, 그죠? 제주도 땅값 다 올려놓고. 물론 뭐 제주도 사시는 분들 좋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죠. 안 그래도 폴 볼커라는 사람한테 금리 올려서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길거리로 나앉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이게 뭐야, 에이 폴 볼커 미워, 맨날 시위하고 도끼 그림 칼 그림 그려가지고 집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일본이 들어서 돈 벌어가고 그 돈 가지고 미국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더 화가 나죠. 미치죠. 그래서 그때 두 가지가 딱 맞물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일본 자체에서도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거품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일 쇼크 때, 그 미국의 오일 쇼크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낮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품을 쫙 뺀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야 금리 낮춰주고 대출 팡팡 해주고 돈 풀어주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이거 뭐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거품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거 좀 낮춰야겠다. 그래서 일본이 뭘 하냐? 금리를 올립니다. 역사는 반복이거든요. 금리를 올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 이랬습니다. 긴자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입니다. 이거 아파트인데 이게 2억 하던 게 3억 가고 6억 가고 8억 가고 10억 갔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샀는데 이거 살 때 다 자기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출 좀 받습니까? 대출 좀 받죠. 이 중에서 4억은 내 돈이고 6억은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자가 4%다라고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 4, 24, 1년 내는 이자가 2,400만 원이죠. 보통은 이걸 계산하고 사람들이 이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왜? 1년 동안 내가 이 돈을 내더라도 내 월급이 연봉이 내가 뭐 5천인데 뭐 어때? 이거 내더라도 저축한다 생각하고 이 가격 봐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비용이야. 사도 돼 라고 해서 집을 샀는데 거품이 낀 거기 때문에 너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금리를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이게 8%가 됩니다. 8%가 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이자가 4,800만 원을 매년 원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자만 가지고 이거를 내야 되는 거죠. 월급이 5천입니다. 아니 연봉이 5천입니다. 이자만 내요. 어떻게 살아요? 팔아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팔고 어떻게 살아요? 눈물을 머금고 팔죠. 그때 웬만한 일본인들 집 다 팔았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이후 모든 기업들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출이 다 변동금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만큼만 이자를 내면 됐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미치는 거죠. 이만큼 벌기도 힘든데 이만큼을 내야 된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일본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럼 일본은 그래 물가 안정시키려고 금리를 올린 건 알겠어. 그런데 아니 자기들이 먼저 경기 살리겠다고 물가를 올려서 경기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떡하나. 일본이 금리를 올린 데에는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폴 벌커라는 사람이요. BIS 비율 8%라는 걸 그때 만듭니다. 그건 뭐냐? 은행의 건정성을 따지는 지표인데 은행의 총 자산 중에서 8%는 내 거. 하여튼 뭘 계산을 해가지고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예, 가중치를 따져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위험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8%가 안 됩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그래서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자기자본을 안 봐주는 거죠. 예,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자기자본을 안 봐준다라는 거죠. 왜? 급격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 자본으로 보지 않겠다. 그건 그냥 위험 자산이다. 그래서 BIS 비율 8%를 맞춰야 됩니다. 왜? 미국에서 무역을 할 때
BIS 비율 8%가 안 되면 부실한 은행이라고 보고 무역을 안 하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BIS 비율 8%를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은행들을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제끼기 시작을 하고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제끼기 시작을 하고 대출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 자산에 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출이 회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대출을 연장해 주던 것들 또한 다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금리를 쫙 올려버려야 사람들이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까지 갚겠죠. 이자 무서워서. 그래서 금리를 쫙쫙쫙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 거품이 쫙 빠지게 됐습니다. 재밌죠? 조금 더 나가면은 일본이 그렇게 해서 계속 대출을 회수했거든요. 회수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거기에도 여파를 조금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것은 그냥 여담인데 일본 돈 엔케리 트레이드라 그래서 일본 돈 빌려가지고 와서 그 돈을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빌려준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일본에서 빌려올 때 3개월짜리 대출을 받아오고 1년짜리 뭐 이런 거를 단기간 대출을 받아와서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 얘네한테 빌려줄 때는 10년짜리로 빌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1년짜리로 돈 빌려 10년 빌려주냐? 계속 일본 은행한테 연장을 시켜달라고 한 거죠. 그 일본 은행은 이자 받고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한국 금융기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 중개업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일본이 BIS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단기 대출을 연장시켜가면서 대출해줬던 건데 이제는 이 친구들한테 일본 애들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연장을 안 해준대. 대출 만기 연장을. 그럼 얘네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데 얘네한테 3년짜리 대출을 해줬어요. 그 3년 후에 돈을 받아. 당장 돈은 없어. 돈은 줘야 돼. 그때 외환 보유고가 빵꾸가 난 거죠. 네. 참 재밌죠. 역사라는 게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힘들 때 허리띠를 조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 막으려고 했었던 일본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더 뿌리고 돈을 풀고 그렇게 했던 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살다 보면 가끔씩 살기 팍팍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띠를 조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또는 뭐 보험이 약관 대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안 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덜 쓸 생각을 해야 되고 여행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 잘 나갈 때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80년도 때 엄청 잘 나갔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흑자도산 그게 뭐냐면 얘가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 이 폭죽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에요.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무조건 다 팔려요. 근데 왜 망하냐? 왜 망하냐면 이걸 만들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제발 우리 회사 와서 일해주세요. 연봉 챙겨줄게요. 평생 안정화시켜줄게요. 보너스 잘 줄게요. 주말에 일 안 할게요. 야근 없을게요. 엄청나게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를 해도 일본 사람들이 취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기업이 다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면접만 봐줘도 우리가 면접을 붙여주는 게 우리는 지금 서류 전형 통과하면 면접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은 면접을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재밌죠? 면접을 봐주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을 줍니다. 면접만 봐도 30만 원을 줘요. 면접 보면서 그냥 설렁설렁 보는 거죠. 마지막에 30만 원 교통비는 언제 줍니까?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5군데만 가요. 그 150만 원이잖아요. 80년도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 직장이 80년도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얼마 17만 원?
그 정도 할 때인가요? 공무원들 월급도 한 2, 30만 원 안팎일 때인가요? 그럴 때죠. 그럴 때였는데 면접만 봐도 30만 원을 준대요. 아, 어마어마.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10배까지는 아니고 7배, 8배 되지 않겠습니까? 732, 200만 원이라고 보죠. 면접 다 딱 보면 200만 원씩 한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취업을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일본이 금리 올렸을 때 미국의 BIS 비율을 만들었을 때 한 방에 훅 갔죠. 자, 앞만 좋아도 한 방 훅 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게 모든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을 삼아서. 그리고 일본이 힘들어질 때는 또 우리가 했던 거 알죠? 미국이 힘들었을 때 일본이 들어가서 장사했던 것처럼 일본이 힘들 때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들이 약진 쫙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만 하면은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그런 분위기였었죠. 지금이랑은 진짜 아마 다른 시대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분들이 헬 조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너네 뭐 이렇게 나약해졌어? 옛날보다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부할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죠.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사회가 많이 바뀐 거죠. 힘냅시다. 아직까지 한국은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